오늘 제 강의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그냥 건강하신 분들이 검진을 하고 나면 이제 폐결절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폐결절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정말로 이제 폐결절이 아니라 폐암이란 무엇이고, 폐암이 진단이 되면 이제 어떤 것들이 있고, 진단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예방하는 거 이렇게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폐결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폐결절이란 뭐냐면, 사실 폐결절로 정말 많은 분들이 검진을 받고 큰 기관을 오시는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폐결절이라는 말에는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말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폐결절이 암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폐결절이란 뭐냐면 영상 검사, 우리가 이제 검진 같은 걸 하게 되면 엑스레이라든가 CT 같은 거를 촬영하게 되는데, 거기에 뭔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런 음영이 보이면 저희가 그냥 통칭해서 폐결절이라고 합니다. 폐결절은 보통은 아주 큰 놈은 폐결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한 3cm 미만의, 요거가 좀 작은 놈의 이런 영상검사상 보이는 것을 저희가 폐결절이라고 하고, 주로는 뭐 검진 때문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뭐 기침이 너무 오래 간다, 아니면 뭐 가래가 너무 많다, 피가래가 섞여 나온다 이러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뭐 CT상에서 폐결절이 있으니까 큰 병원에 빨리 가봐라.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기관에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럼 폐결절이 무엇이고 왜 생기냐? 사실 폐결절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가 양성이고 다른 하나가 악성입니다. 사실 양성이란 말을 들으면 저게 이제 나쁜 말인가 좋은 말인가 헷갈려요. 양성, 음성 뭐 이런 개념도 있어서. 근데 이런 병변에 대해서 양성이라는 것은 악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해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저희가 양성 폐결절, 그러니까 이게 암이 아닌 폐결절은 뭐 이런 원인들이 있어요. 사실 염증이 가장 많고요. 아니면 뭔가 류마티스 같은 것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오는 경우도 있고, 뭐 과호종이라고 해서 뭐 약간 어렸을 때로 생긴 이런 결절도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주로 이제 악성, 암이죠. 암인데 폐에 생긴 암이라고 이제 모두 폐에서 시작된 암은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가 폐에서 시작된 암을 주로 이제 원발 폐암이라고 얘기하고, 폐결절은 작으니까 저게 진짜로 암이라고 치면은 대부분은 이제 초기 암일 거예요. 1기 정도, 1, 2기 정도의 암일 거고, 그거 말고도 물론 다른 데서 암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대장암 같은 것들이 폐로 전이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대장암 환자가 폐결절이 보인다, 이러면은 사실은 대장암이 폐로 전이가 됐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암도 뭐 드물게 생겨요. 악성 임파종 이런 거 들어보시면 폐에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감별하냐? 이놈이 좋은 뭐 별게 아닌 폐결절인지 나쁜 폐결절인지 어떻게 감별하냐? 사실은 이 분야는 뭐 상당히 전문가적인 뭐 분야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모양도 보고요, 뭐 크기도 보고, 그다음에 경계가 동그랗고 예쁘고 뭐 석회화되어 있으면 대부분은 이제 양성결절, 그러니까 예전에 알았던 염증의 흔적 같은 것들, 뭐 일종의 폐에 이제 상처가 난 거죠. 그런 거지만 그게 아니라 뭐 삐죽삐죽하다든가 모양이 굉장히 뭐 크기가 굉장히 크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악성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이 분야는 뭐 상당히 전문가적인 분야에 속하고, 사실은 오시면 양성이랑 악성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보통 그냥 아마 교수님들 만나면 뭐 한 3개월 있다 다시 찍어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 너무 작기 때문에 이놈이 좋은 놈인지 아니면 나쁜 놈을 아주 일찍 찾아낸 건지 저희가 감별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뭐 3개월, 6개월 정도 간격을 두고 다시 CT 같은 것을 찍어보면 이놈이 크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아니면 없어진다, 그러면 보통 양성, 별거 아닌 거겠고, 이놈이 막 커진다라고 하면 좀 더 악성 가능성이 높겠죠. 그거 말고도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거 하시면 PET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몸에 있는 어떤 활성도를 보는 그런 검사가 있어요. 이런 검사를 하면 좀 더 이놈이 이제 악성인지 양성인지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폐결절이 얼마나 흔한가? 왜 이렇게 폐결절 환자분들이 큰 병원에 자주 찾아오는가? 사실은 폐라고 하는 장기는 뭐 저희가 최근 몇 년간 뭐 코로나도 겪어보고 뭐 독감도 겪어봤지만 계속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기관이에요. 공기가 들어와서 염증이 생기면 거기에 결절 같은 걸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공기가 들어오는 그런 공기, 그 다음에 균 같은 게 들어오는 기관이기 때문에 상처가 날 수 있어서 폐결절이 굉장히 흔합니다. 얼마나 흔하냐? 물론 뭐 연구마다 약간은 다르지만 전체 인구의
예, 30에서 50%, 10명에 3명에 40%. 여기도 폐결절인 분들 꽤 있을 거예요. 10명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이 많은 폐결절 중에서 어떤 게 악성인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가. 진짜 나쁜 놈이, 내가 정말 걱정을 해야 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다행히도, 정말로 다행히도 높지 않습니다. 한 4에서 5%? 사실은 한 95%의 폐결절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양성, 예, 그런 무해한 폐결절이고요. 대신 이제 한 100에 한 4, 5명 정도는 그 결절 중에서 악성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폐결절 아까 얘기 드렸지만 3cm 미만의 결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기가 클수록 악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3cm 이상이 되는 어떤 영상에 보이는 거는 한 5cm다, 7cm다, 10cm다 이렇게 되면 악성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이름을 바꿔볼래요. 폐결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보통 폐종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7mm의 폐결절이 있다, 7cm의 폐종괴가 있다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네, 그냥 글자 하나 차이지만 굉장히 다른 이야기고, 정말로 근데 폐암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폐결절을 왔을 때, 아, 이거는 양성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폐암은 폐에 생기는 암이라 그래서 저희가 하나로 이렇게 치료를 하지 않아요. 어떤 이 암들의 특성이 전부 다 다르고 치료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폐암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장 크게 분류를 하는 것이 현미경적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암이라는 걸 알려면 조직을 띄어서 현미경으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암인지 아닌지 감별을 하는데, 암이 나왔을 때 폐에서 정말로 생긴 암일 때는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요. 그건 현미경을 보시는 선생님이 판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소세포 폐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세포 폐암. 작을 소자를 써서, 근데 뭐가 작냐면 암덩어리가 작다는 게 아니라 세포가 작다는 거예요. 암세포 하나하나가 굉장히 작고 이렇게 꽉 뭉친 꼬마처럼 생겼어요. 그거를 소세포 폐암이라고 하고, 이게 조금 더 적은 숫자를 차지합니다. 전체 폐암의 한 10에서 15% 정도 차지하고 담배랑 아주 관련이 높아요. 소세포 폐암 환자 한우군 중에 비흡연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흡연자세요. 가끔 비흡연자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굉장히 물어보죠. 뭔가 다른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아무튼 흡연과 관계가 있어서 과거에 한 20년 전만 해도 소세포 폐암의 비율이 전체 폐암의 한 30% 정도 됐어요. 근데 계속 흡연율이 줄으면서 이것도 역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 소세포 폐암이 아닌 것을 저희가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하는데, 저 비는 이제 아닐 비자죠. 소세포가 그냥 아닌 암을 전부 다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봐서 나눌 수가 있고, 그래서 가장 흔한 것이 선암. 이제 저 선암이라는 건 착할 선자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샘선자라 그래서 샘 모양으로 생겼다, 천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제가 선암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편평상피세포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이 중에서 좋은 건 뭐냐?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폐암은 다 안 좋습니다. 물론 소세포 폐암이 좀 더 안 좋긴 하지만 폐암은 다 안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러면 아까 이제 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 첫 번째 분류가 왜 중요한가? 이게 과연 중요한 게 맞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세포 폐암은 굉장히 빨리 자라는 암입니다. 굉장히 빨리 자라고, 그다음에 전이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소세포 폐암은 수술적인 치료가 거의 무의미합니다. 저희가 1년에 저희 기관이 폐암 수술을 한 1000케이스 정도 하게 되는데요. 소세포 폐암 수술은 한 2개, 3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정말로 우리가 소세포 폐암인지 알고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작은 결절을 수술하고 봤더니 이제 소세포 폐암인 경우죠. 그래서 2개를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소세포 폐암으로 확진이 되면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는 거의 하지 않고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약물도 소세포랑 비소세포가 사실은 완전히 다르고요. 그래서 어쨌든 폐암이 저희가 강력하게 의심될 때 하게 되는 이제 기본적인 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입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큰 병원까지 오실 정도면 이제 흉부에 CT는 찍고 오시죠. 흉부에 CT를 찍으신 다음에 악성이 의심되니까 큰 병원에 가라 이렇게 오셨을 때, 저희가 크게는 이제 검사를 2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이제 병기 검사, 이 병이 어디까지 갔는가. 네, CT를 보통은 찍고 오셨기 때문에 또 찍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얘기 드린 PET, 전신 촬영을 하게 됩니다. 전신에 다른데 악성의 활성도가 어디 있는지, 예를 들어서 뼈전이가 있나, 아니면 간전이가 있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PET
PET라는 검사를 하게 되고요. 역시나 영상 검사입니다. 통 속에 누워 계시면 되는 검사고, 또 하나는 이제 MRI를 찍는데 다른 암과 정말 다르게 머리에 MRI를 꼭 찍습니다. 이건 어떻게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환우분이 위암을 진단받았어요. 위암을 진단받으면 머리에 MRI는 뭐 특별한 증상이 있지 않은 한 찍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다, 뭔가 뇌에 전이가 있을 것 같은 경우에만 촬영하게 되는데, 폐암은 굉장히 다릅니다. 폐암은 처음부터 뇌전이가 있는 확률이 한 20% 가까이 되거든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 MRI를 제가 의심이 되면 무조건 찍어요. 폐암 의심되면 무조건 찍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 환우분이 이제 폐암이 맞는지, 그리고 폐암이면 어떤 폐암인지 알려면 조직을 뜯어야 돼요. 조직을 뜯어야 돼. 폐라는 장기가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두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검사를 하게 돼요. 하나는 이제 기관지 내시경, 그 다음에 또 하나는 CT하 경피적 검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 요거는 아마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위내시경은 잘 아시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은 잘 아실 텐데, 그게 아니라 기관지에다 넣는 검사예요. 그래서 이건 보통은 입원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기관내시경은 아주 안전한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하고 나서 폐렴이라든가 열이라든가 이렇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지에다 이렇게 넣고, 사실은 우리가 입에다가 뭔가를 넣어도 구역부터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걸 기관지에 넣는다고 생각하면 기침도 하고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보통 수면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지 내시경을 하던가, 아니면 병변이 좀 더 바깥쪽에 있다, 폐 바깥쪽에 있으면 침으로 이렇게 찌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침을 찌를 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디를 찌르겠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보고 찔러야 되는데, 과거에는 초음파를 보고 찌르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하기는 요즘엔 거의 그런 방법을 사용하진 않고, CT방에 가서 CT를 보면서, CT를 보면서, 여기 병변이 있으니까 여기에 침을 꽂자.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조직 검사는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하게 되고요. 만약에 처음부터 간전이가 있다든가, 목에 림프절에 전이가 있으면 저희가 그쪽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95% 이상의 환우분들은 둘 중에 하나의 검사를 받고선 환우분이 폐암이다, 아니다, 폐암이면 어떤 폐암이다, 이런 걸 확진을 받게 됩니다. 폐암은 그럼 암 중에 흔한가, 그리고 과연 무서운가,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2022년 통계도 있는데요. 2021년도 대한민국 암 통계를 보면 폐암은 3위의 암이에요. 3위 암.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암이고, 근데 사실은 3위의 암인데 사망률이 다른 암과 비슷하면 사망률도 3위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사망률은 1위입니다. 압도적인 1위고, 이 사망률 1위인 거는 국내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디나 사망률 1위의 암은 폐암입니다. 그만큼 흔하고 이제 무서운 암이고요. 그럼 왜 이렇게 폐암이 무섭냐? 첫 번째는 아마도 수술을 하고 나서도 재발률이 되게 높기 때문이에요. 이게 국내 데이터고요. 한 5년 전에 나온 이런 정보인데, 어쨌든 거의 한 4,000명 정도의 환우분들을 모아봤을 때 수술을 했을 때 재발률이 얼마나 되나. 저기 보면 1기 환우분도, 물론 1기도 아주 초반에는 재발률이 한 5%인 것 같아요. 근데 1기도 후반으로 가면 재발률이 거의 30%.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2기는 한 4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3기가 되면 이게 과연 수술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70%, 4명에 한 3명 정도가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무섭고, 그 다음에 만약에 4기가 됐다. 그래서 요 정보는 제가 뒤에 말씀드린 이제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신약이 나오기 전 이야기인데요. 신약이 나오기 전에, 한 10년 전쯤에 4기 폐암을 진단받으면 평균 생존기간이 얼마나 되나. 요 숫자가 이 수많은 연구들의 평균 생존기간인데 개월수거든요. 개월수를 보시면 10 이렇죠. 즉 1년이 거의 안 됩니다. 즉 그래서 예전에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암을 진단받으면 얼마나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의사가 1년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얘기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의사들이 볼 때 이제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봐요. 처음에 얘기 드렸지만 폐암을 분류해야 됩니다.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 완전히 다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어느 암이나 마찬가지지만 병기가 중요해요. 몇 기냐?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 5기는 없습니다. 1, 2, 3, 4기까지 있고, 4기는 이제 가장 많이 진행한 걸 저희가 4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폐암은 좀 다른 암과 다르게
항암제를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유전자 변이라는 것을 꼭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소세포 폐암이 진단이 됐다, 이러면 제가 수술하지 않고, 소세포 폐암은 다행히도 수술을 하진 않지만 항암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에 잘 듣습니다. 물론 이후에 내성도 잘 오지만 어쨌든 초반에는 반응을 굉장히 잘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항암 치료,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고, 아직은 표적 항암제라는 건 없어요. 여기에는요. 주로 면역, 그 다음 세포독성 항암제라는 걸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비소세포 폐암이 아까 더 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 폐암은 수술이 이점이 있는 폐암입니다. 수술을 하는 폐암이고, 그다음에 비소세포 폐암은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선암, 또 뭐 편평상피세포암, 뭐 대세포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또 세부 분류를 하게 되고, 또 유전자 변이와 굉장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표적 항암제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병기는 어떻게 분류를 하냐? 뭐 많이 가 있다, 다른 곳에 갔다, 폐암인데 폐를 벗어나서 뭐 간에 가 있다, 뼈에 가 있다, 이렇게 되면 4기가 되고요. 보통 1기는 이제 림프절 전이는 없고, 이 크기 자체가 뭐 한 2cm다, 3cm다, 저럼 저희가 1기라고 하고요. 2기는 림프절 전이가 조금 있거나 아니면 4cm 이상 되거나, 3기는 어쨌든 2기랑 4기 사이 정도 되는 이런 병기입니다. 근데 병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뭐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병기에 따라 치료가 결정이 되죠. 4기 암 환우분들을 저희가 수술하는 거는 뭐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의미는 없어요. 그때 정말 가장 중요한 치료는 항암 치료죠. 약물 치료를 잘 해야 된다는 거고, 1기나 2기는 수술이 크게 도움이 되겠죠. 수술을 어쨌든 수술을 하고 보조 치료를 하든 보조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든 수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수술하기에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죠. 연세가 너무 많으시다든가 아니면 폐암하는 분들은 담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폐암을 수술하게 되면 폐를 절제를 해야 되는데 폐 절제를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다른 큰 질환이 있으면 이제 수술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대안으로 저희가 방사선 치료라든가 중입자 치료 이런 걸 하게 되고요. 수술은 뭐 예전에는 이렇게 열어서 많이 했어요. 쫙 이렇게 열어가지고 개흉술이라고 그러죠.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배에다가 이제 구멍 뚫어서 하는 수술을 이제 복강경이라고 하듯이 가슴에도 이렇게 구멍만 한 2-3개 정도 뚫어서 굉장히 그 침습의 그런 부위를 최소화하는, 저는 이건 이제 흉강경이라고 합니다. 가슴에다 꽂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흉강경으로 수술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는 이렇게 방사선 기계에 들어가서 누워 있으면 되고요. 사실은 거의 뭐 통증 같은 건 전혀 없고 대부분 이제 통원으로 하게 되고, 한번 누워 있을 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누워 계시면 이렇게 치료가 되는 거고, 사실 저희 기관에는 이제 국내 최초로 방사선보다 더 좋은 기계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랑 거의 비슷하지만 중입자를 쏘는, 무거운 입자를 쏘는 그런 중입자 치료가 들어와 있는데 약간 고가이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폐암에서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기는 어떻게 치료하냐? 3기가 사실은 제일 복잡하거든요. 3기에 어떤 환우분들은 수술이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환우분들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뭐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수술을 먼저 하고, 사실은 수술하면 아까 재발률이 거의 70%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다른 보조요법을 해서 재발률을 낮추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간에 수술을 하는 거죠. 뭔가 수술 전에 뭔가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좀 하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수술을 하고 뭐 거기서 끝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 이후에 또 어떤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변이 너무 크다, 아니면 병변이 너무 커서 한쪽 폐를 다 절제를 해야 된다. 사실 한쪽 폐를 다 절제하는 걸 저희가 전폐 절제술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전폐 절제술은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이 폐가 2개 있어도 막 뛰고 나면 힘들잖아요. 근데 폐가 하나밖에 없다. 우리 자동차 엔진이 원래 2개 있는데 하나를 없애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전폐 절제술은 거의 하진 않습니다. 물론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어떤 환우분이 3기 후반인데 수술을 하게 되면 전폐 절제술이면 한쪽 폐를 잃고 재발률은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수술을 잘 권유하지 않죠. 대신 수술만큼 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항암 방사선 동시요법이라고 해서, 아까 그 방사선은 초기 방사선은 뭐 한 3번, 5번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거의 5주, 6주 정도 하는 그런 방사선을 하면서 거기에 매주 아니면 뭐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게 3기고요. 3기 어쨌든 치료가 복잡해요. 이 환은 어떤 치료가 가장 좋을지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한 명의 의사가 하지 않죠. 수술이 포함되어 있고 또 방사선도 포함되어 있고 약물 치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같이 모여서 이걸 논의합니다.
혹시 이제 폐암 환우분들 와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폐암 다학제라고 하거든요. 물론 다른 암도 다학제가 있어요. 유방암 다학제, 췌장암 다학제, 대장암 다학제도 있는데 저희 폐암은 특히나 다학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학제 진료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 기관에서는 일주일에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목 12시에 한 번 뭐 다학제 하면은 10분 이상의 환우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논의할 그 케이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하게 되고 수많은 과에서 모여서 환우분을 직접 불러서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고 어떤 치료가 가장 좋겠다 상의도 한 다음에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사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뭐 종양내과 의사 입장에서는 뭐 약간 간단하긴 해요. 항암 치료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약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항암제가 한 개가 아니에요. 아까 뭐 소세포, 비세포도 항암제가 다르고 선암, 편평성 피세포암도 항암제가 다른데 최근에 이제 유전자 변이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치료가 더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는 저희가 크게는 종류를 아주 과거부터 쓰던 항암제, 세포 독성 항암제 보통 쓰면은 뭐 울렁대고 부역구토가 있고 뭐 백혈과 떨어지고 그다음에 탈모가 있고 이런 예전부터 썼던 가장 초기 항암제 1세대 항암제를 저희가 세포 독성 항암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항암제 그거를 이제 표적 항암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이런 면역 항암제가 나와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표적 항암제는 어떤 특정한 유전자 변이, 특정한 암세포만을 이제 표적으로 하는 약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암만 딱 죽일 수 있죠. 암을 굉장히 강력하게 죽이면서도 세포 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정상 세포를 죽여요. 그래서 탈모도 있고 부역구토도 있고 입안도 헐고 그런데 사실 이거는 그런 일반적인 항암제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뭐 모든 환우분이 그 표적 항암제 대상이 되는가 그런 건 아니고 표적 항암제는 사실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폐암에 생기는 그런 유전자 변이인데 가장 흔한 것, 가장 많은 게 EGFR이라고 되어 있죠. EGFR 변이가 있는 환우분한테는 EGFR 표적 항암제. 그 옆에 있는 KRAS라고 있는데 저런 변이가 있다. 이게 다 유전자 이름에서 영어인데요. KRAS 변이가 있으면 저기에 맞는 표적 항암제 이렇게 쓰게 됩니다. 표적 항암제 어쨌든 어떤 효과를 보여주는가? 62세 환자분이었고요. 뭐 전체 폐암의 한 1% 정도 차지하는 ROS1이라고 하는 저런 변이를 갖고 계셨어요. 거기에 이제 하루에 2번 정도 복용하는 표적 항암제, 젤콜이라는 게 있는데 이 환우분 보면은 사실은 이게 심장이고요. 심장이 이렇게 엑스레이에 있고 여기 보면 하얗게 돼 있죠. 여기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입니다. 저기에 암덩어리가 있었어요. 암덩어리가 있고 또 폐에 이렇게 물도 있어서 호흡곤란도 있고 기침도 있고 가래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 날짜가 잘 안 보이실 텐데 2023년 5월 4일이었어요. 이렇게 저때 ROS1 양성 4기 비소세포 폐암을 진단받았는데 약을 드셨습니다. 약을 드셨더니 저게 5월 8일인가 9일 사진일 거예요. 보면 싹 다 없어지죠. 예. 그래서 그리고 환우분은 원래 느끼시던 이런 호흡곤란, 이런 뭐 기침, 가래 같은 것도 이제 싹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이제 빠르고 강력하다. 표적 항암제는 효과가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부작용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EGFR 같은 경우에 주로 몸의 상피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 발진이라든가 아니면 손톱 주위 이런 염증이 생기지만 사실은 굉장히 경합니다. 뭐 이렇게 그 약간 불편한 정도고 심각하게 생기는 경우는 한 1, 2% 정도에 불과한 이런 경한 부작용을 겪게 되고요. 그럼 이런 표적 항암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과연 4기만 쓰냐? 조금 더 앞당겨 쓰면 안 되냐? 예, 수술을 한 다음에 쓰면 재발률을 좀 더 낮추지 않을까?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한 다음에 타그리소를 복용한 환자, 복용하지 않은 환자를 비교해 봤더니 기존 치료만 했을 때는 한 2년 됐을 때 한 반 정도가 재발하셨어요. 아까 폐암은 재발이 잦다 그랬죠. 근데 표적이 있는 환우분이 수술을 하고 이런 표적 항암제를 드셨더니 재발률이 한 2년째 한 10%로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ALK에 대한 유명한 또 표적 항암제가 있는데 저기 알렉산더인데요. 이것도 역시나 수술한 다음에 복용을 하였더니 재발률을 훨씬 더 많이 감소시켰습니다. 물론 이런 약들이 현재 보험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4기에서는 보험이 되는데 2, 3기에서는 보험이 되지 않지만 재발률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낮춘 방법. 최근에 이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면역 항암제예요. 면역 항암제는 아까 뭐 각각 표적이 있으면 표적 항암제를 쓴다고 했는데 모든 환우분이 표적이 있진 않아요.
표적이 없는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한 4분의 1 정도는 표적이 없어요. 저 환우분들한테는 어떤 약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가? 저희가 이제 면역항암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쓰게 되는데, 면역항암제는 암세포랑 붙는 항암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에 이런 면역세포랑 접촉을 해서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면역항암제는 다른 특징은 뭐가 있는가? 사실은 내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표적항암제의 문제는 뭐 제가 말씀을 아까 안 드렸지만, 쓰게 되면 이제 내성이라는 게 오는데, 처음엔 잘 듣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 안 들을 수가 있는데, 면역항암제는 한 번 들으면 내성이 굉장히 적어서, 우리가 백신을 어렸을 때 맞으면 거의 평생 가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내성이 없이 이제 굉장히 효과가 이제 오래 갈 수 있고요. 얼마나 오래 가냐면, 약제를 투여하다가 중단해도 계속 합니다. 한 2년째 맞은 다음에 약을 끊었어요. 근데 4, 5년째 지나서도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 전에 쓰는 거예요. 수술 전에 써서 암을 많이 죽인 다음에 수술을 하면 그 환우분들이 더 오래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수술 전에 사용했을 때는 이 약의 효과를 굉장히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수술을 한 다음에 그 암세포가 얼마나 살아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암세포가 정말 한 개도 안 남아있던 확률을 그냥 항암제만 썼을 때는 한 2%인데, 그 면역항암제를 사용하고 수술을 했더니 한 4분의 1 정도의 환자분은 수술했을 때 암세포가 한 개도 안 남아있었어요. 저런 환우분들은 이제 훨씬 더 장기 생존을 저희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이 큰 이제 기관에 오시면 이렇게 항암 치료할 때 제가 신약 임상 프로그램 이런 거를 좀 많이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표적항암제는 처음엔 잘 듣다가 나중에 좀 듣지 않는 획득내성이라는 걸 겪을 수 있고, 면역항암제는 효과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지만 그 비율이 아주 높진 않아요. 효과가 있는 비율이 뭐 80%, 90%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한 20,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표적항암제의 획득내성을 극복하고, 획득내성을 어떻게든 뛰어넘고, 그다음에 면역항암제의 반응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같이 큰 기관에서는 이제 신약 임상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약 임상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면 이런 신약들을 좀 더 빨리 경험을 해보실 수 있고요. 사실 지금 저희가 표준약제라고 하는, 아까 표에서 보여드렸던 수많은 약들도 사실은 저런 임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탄생한 약들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 약간 경제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신약 임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은 현재 이제 보험이 되지 않는 고가의 약제들도 제가 다 무상으로 공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미국에서 어떤 뭐 진료 지침 같은 걸 보면, 어떤 암 환자에 대한 이런 진료 지침에서는 암 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는 이제 임상시험, 신약 임상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치료에 대해 말씀드렸고,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방은 간단합니다. 예방은 가장 중요한 건 금연입니다. 금연이고, 근데 금연이라고 하는 게 어제까지 피면 이제 오늘부터는 괜찮냐? 절대 아니고요. 담배를 굉장히 젊었을 때 끊을수록 폐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낮아집니다. 막 70대, 80대까지 피우셨다가 끊으시면 한 10년 정도 지나서도 충분히 폐암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이제 금연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제 간접흡연. 간접흡연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남편분이 피시면 많이 뭐라고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뭔가 조리에 의한 이런 매연 같은 것들이 직업적 역량이 폐암을 많이 일으킨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실 지금 국내 통계를 보면 10명에 3명은 비흡연자 폐암이거든요. 그거는 왜 생길까? 물론 환경오염도 있겠지만 가장 이제 크게 원인으로 주목받는 거는 조리매연. 이제 요리사 같은 분들이 좀 더 많이 생기거든요. 아니면 미용사 같은 분들, 이렇게 파마 같은 거 많이 해서 가스 많이 오랫동안 마신 분들이 폐암에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업적인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한 6년 정도 전부터는 사실은 폐암은 엑스레이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엑스레이로 찾았을 땐 이미 덩어리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늦었을 때, 그래서 CT를 찍어야 되는데, 그럼 누가 CT를 찍는 게 좋은가? 그리고 사실 CT를 거의 본인 부담금 한 10% 정도로 찍을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담배를 많이 하신 분들이죠. 담배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만 54세, 74세 아마 보건소 같은 데 연락 올 거예요. 이렇게 와서 검사를 해봐라 라고 연락이 오실 거고, 그러면 저설량 CT를 2년마다 이렇게 촬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 2019년부터는 현재 이제 국가검진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게 포함돼서 대상이 되시면 꼭 촬영을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폐결절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좀 특별한 폐결절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동양에 많은 폐결절이 있는데, 그 이름이 간유리음형이라고 합니다. 좀 이름이 특이하죠? 간유리음형은 뭐가 다르냐면, 이제 요런 결절은 이렇게 뭔가 꽉 차 있죠. 꽉 차 있죠. 그래서 이걸 저희가 고형결절이라고 얘기하고, 간유리음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희뿌연 거예요. 유리를 뭔가 갈아서 했을 때 그 희뿌하게 보이는 결절을 이제 간유리음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사실 동양에 굉장히 많고 또 폐암이랑 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유리음형은 근데 반은 별건 아니에요. 간유리음형이 처음에 보이면 뭐 반은 염증이고, 사실 반은 아주 초기에 폐암이거나 아니면 폐암 저희가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폐암도 대부분 이제 선암이긴 하거든요. 비소수 폐암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처음에 간유리음형 결절이 발견이 되면 굉장히 불안하시겠지만, 의사가 한 달에서 3달 있다 다시 찍어보라 그래요. 찍었을 때, 왜 그렇게 하냐? 찍었을 때 50%는 없어져 버립니다. 네, 정말 다행히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냥 잊고 사시면 됩니다. 근데 나머지 50%는 가지고 있어요. 그냥 간유리음형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고형결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는 다 아시아인들이죠. 아시아인들이고, 여성분 그리고 비흡연자한테서 이런 지속성 간유리음형이 보이는 건 대장에 생기는 용종이랑 저희가 비슷하다고 얘기해요. 대장 용종을 그대로 두면 우리가 언젠가 이제 대장암이 되는 것처럼, 이런 간유리음형도 이제 내비두면 언젠가는 암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거는 굉장히 천천히 자랍니다. 굉장히 천천히 자라고, 대장 용종은 그냥 띄면 되죠. 내시경이 들어가서 똑 띄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만약에 이게 악성이 의심되는 결절이 있으면, 간유리음형 결절이 있으면 이건 수술을 해야 돼요. 진짜로 아까 뭐 흉곽염 같은 걸 해서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전신마 치료하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시기, 수술을 하는 시기를 잘 결정을 해야 되고, 천천히 자란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어떤 굉장히 고령의 환자분이 있어요. 한 95세쯤 되신 할머니분께서 간유리음형이 발견됐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수술을 권유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자라는 속도가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평생 남은 여생 동안, 뭐 200살까지 사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남은 여생 동안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한 40쯤 되신 분이 간유리음형이 보이고 지속성이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걱정은 되죠. 생이 어느 순간에는 커지다가 수술 같은 걸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너무 작은 간유리음형은 사실 수술을 할 수도 없습니다.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 있는지 찾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돼야지 저희가 수술을 하고, 뭐 대부분의 병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일정한 기준을 갖고선 저희가 수술을 권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간유리형 전체가 한 1.5cm 정도, 센티미터 정도 될 때, 아니면 뭐 고형 성분이란 게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는데 그게 한 5mm 이상일 때, 아니면 이렇게 커지는 경우에 저희가 수술을 권유하고요. 이런 경우에 어쨌든 굉장히 천천히 자라는 초기 폐암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완치율은 거의 99.9%입니다. 수술을 언제 하냐, 사실은 이게 더 저희가 고민할 때가 더 많고요. 뭐 저희가 없어지는 간유리음형, 이게 같은 환우분이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간유리음형이 보였는데, 뭐 이 환우분은 굉장히 불안하시겠죠. 여기 뭐 아마 판독 같은 걸 보면 뭐 폐암 의증 막 이런 게 써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기다리고 3개월 있다 찍었더니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저렇게 되는 간유리음형은 잊고 사시면 되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결절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간유리음형이 있는데 계속 추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커지는 시기도 굉장히 느려요. 한 3년 정도 지났더니 한 4mm 정도 커졌어요. 어쨌든 이건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해서 띄었더니 여기 이렇게 보였고, 그래서 보인 걸 봤더니 아주 초기의 암이었어요. 아예 1기라고도 저희가 판단하지 않는 암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침습이 전혀 없는 영기 폐암으로 진단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유리음형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폐결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정리를 해보면, 그 폐결절은 굉장히 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인구의 한 30에서 50% 굉장히 흔한 이런 그 병변이고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제 실제로 악성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정말로 이게 폐결절이 보였을 때 문제가 되는 확률은 한 5% 정도고요. 다만 크기가 크다. 폐결절이 뭐 결절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폐에 보이는 병변이
뭐 5cm다, 10cm다.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악성일 가능성이 높고, 뭐 폐암은 병기에 관계없이 예후가 좋지 않고, 그렇지만 뭐 항암 치료, 특히나 이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 뭐 중입자를 포함한 이런 방사선 치료, 그다음에 수술이 많이 발전돼서 과거보다는 생존율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폐암이 확진된 경우에는 저희가 신약 임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저희가 권유를 하게 되면 꼭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간이유명은 굉장히 특별한 형태의 이런 폐결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자라고 뭐 이런 악성도가 꽤 있는 이런 결절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이런 추적이 필요합니다. 네, 현재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